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현역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해군 장성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오늘 정부는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을 합참의장에 내정했습니다. 현재 중장인 김 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의장에 발탁한 것도 이례적이고 특히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10년 만입니다. 정부는 합참의장과 함께 현역 사성 장군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번 군수 내부 인사를 통해 전면적 군쇄신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군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 발탁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윤희 전 합참의장 이후 10년 만입니다. 합참의장은 보통 별 4 대장 중에 뽑지만 이번에 파격적으로 별 3 중장 계급을 바로 의장에 앉혔습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국방태세 구축 등 정예 강군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육해공 참모총장도 싹 바뀌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육사 46기인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이,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에는 각각 양용모 합참군사지원본부장과 이영수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특히 양용모 총장은 비주류인 잠수함 특기로 해군 1인자에 올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제2사령관 등 다른 대장급짜리 3곳도 모두 중장급 인사들로 채워져 한 번에 2, 3기수를 건너뛰는 세대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중장으로 진급한 인사들입니다. 또 홍범도 흉상 논란을 일으킨 육사 교장, 해병대 순직 사건의 중심인 해병대 사령관 등 논란의 군 고위 장성 물갈이를 단행하며 전면적인 군 쇄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나머지 6명의 대장급 인사는 내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됩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지난 24일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선박을 타고 온 일가족이 귀순한 지 닷새 만에 또 다른 북한 선박이 동해상 NLL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우리 군에 발견됐습니다. 이 선박 탑승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 북한 선박이 표류 중에 발견된 겁니까? 예, 우리 군은 오늘 낮 2시 16분쯤 동해 북한 한계선 부근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초계기가 북한 선박을 포착한 곳은 동해 제진 동방 200km로 NLL 이북 약 3km 해상입니다. 우리 군은 경비함을 급파했고 구조 요청을 하는 선박에게 다가가 북한 선박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동해에서 열흘 동안 표류 중이었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주민들의 요청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식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표류 선박 포착 사실을 북측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유엔군 사령부와 국제 상선 통신망을 이용해 상황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 포착은 지난 24일에 이어 닷새 만입니다.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을 넘었던 북한 주민 4명은 귀순 이사를 밝혀 현재 합동정보조사팀으로부터 귀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광장에선 유족 등이 참여하는 추모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진석 기자, 추모대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년 추모대회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추모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은 유족 포함 약 5,000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 골목 역시 온종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자 친구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기억하겠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등 추모 문구를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분이나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고 제 나이 또래고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사 현장에서 흐느껴 울던 유족들은 이후 대통령실 앞을 거쳐 이곳 서울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유족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유족들은 오늘 추모대회에서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늘의 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우리에겐 특별법만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담은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유족들은 내일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참사 1주년 추모 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추모대회에 참석하는 대신 교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추모대회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았습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중등학생 시절 다녔던 곳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광장이든 아니면 성북동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모대회에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이 대표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끝내 자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추모대회 참석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행사가 정치 집회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해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전쟁 2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지상전을 시작한 겁니다. 하마스의 땅굴 요새를 무력화시킬 비장의 무기도 등장했습니다. 하마스 지원을 의심받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면서 전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폭발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해안가에 도열한 탱크들도 불을 뿜고 전차들은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부터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그대로 머물며 어제도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כוחות שלנו מבצעים כעת פעילות קרקעית ברצועת עזה. הפעילות הזו מלווה על ידי אש מדויקת וכבדה. 영국 BBC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조각조각 치우고 있다며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촉구 속에 전면전의 부담을 느낀 이스라엘이 서서히 지상전 국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전쟁 2단계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이스라엘 정부는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זהו השלב השני של המלחמה שמטרותיה ברורות. השמדת היכולות הצבאיות והשלטוניות של החמאס. 이스라엘군은 공중폭격으로 하마스의 지하터널과 벙커 150여 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스라엘이 스펀지 폭탄도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식간에 부풀어 오른 후 굳어버리는 화학물질로
하마스의 땅굴을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전쟁 2단계를 선언한 이스라엘에게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내일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분쟁 확대 조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공습으로 전력이 끊긴 가자 지구는 암흑 세상이 됐습니다. 급기야 유무선 통신까지 모두 두절되면서 구급차 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연료 고갈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가자 지구에서 현지 시간 그제 이후 통신도 끊겼습니다. واحنا انقطع الاتصال عن العالم كله، لا احنا عارفين نتواصل، لا انترنت ولا جوال ولا وطنيه ولا اي حاجه، احنا انقطعنا عن العالم كله. 현지 구호 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폭격에 파손된 구급차는 공터에 방치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구급차는 폭발이 발생한 곳으로 일단 차를 몰아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نحن في وحدة إسعاف الطوارئ وزارة الصحة وحتى مقدمي الخدمة المدنية الإسعافية. 미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넷과 통신망이 마비된 가자 지구를 디지털 암흑 상태라고 표현하며 사랑하는 가족의 안부도 확인할 수 없는 끔찍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통신 두절의 배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기구들은 외부 세계와 차단된 가자 지구에서 전시 잔악 행위가 은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제 경찰에 출석한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 측이 진술을 거부한 게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씨 측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출석 1시간 만에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서를 나옵니다.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선균 씨 측은 어제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은 경찰에서 추가 소환 일정을 알려준다기에 진술을 그때 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경찰은 재소환 일정을 변호인 측과 조율 중입니다.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가운데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에 보내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감정의 경우 빠르면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압수한 이 씨의 휴대전화 한 대에 대해서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약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 명의의 차량도 압수수색했는데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정밀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이후 소환 시점을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모 씨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 전 씨에게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남현희 씨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남 씨는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범죄 수익으로 산 물건인 줄 알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예쁘게 탈게요라며 SNS에 3억 원 안팎의 수입 SUV 사진을 올린 건 지난 8월. 선물 받은 명품 가방도 수차례 자랑하기도 합니다. 모두 결혼 상대였던 전모 씨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한테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 그럼 저는 받기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푸시하는 게 있어요. 결국엔 그럼 제가 받은 게 돼버린 거고. 남현희 씨는 전 씨가 일방적으로 준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하루 이틀 명품 손도 안 댄 적도 있어요. 그냥 바닥에. 그러면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왜 명품 안 뜯어보냐고 서운해하고. 하지만 전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 뜯어낸 투자금, 즉 범죄 수익으로 산 것이라며 몰수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남현희 씨한테 사준 모든 물품을 국가가 보존을 하고
나중에 범죄가 확정이 되면 이 모든 물품을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김 의원은 남현희 씨가 선물 받은 SUV를 팔아 이미 현금화했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현희 씨는 채널A에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전 씨한테 받은 선물은 일체 처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앞으로 접수된 2건의 사기 고소고발건 외에도 남현희 씨 수사 촉구 진정 등 각종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남현희 씨와의 이 결혼 발표 나흘 만에 수년간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파국을 맞은 전모 씨. 하루가 지날 때마다 추가 의혹이 나오니 양파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과나 과거 행적 발각될 걸 정말 몰랐을까요? 왜 개명이나 성전환을 하지 않은 건지 사건을 보도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 씨 같은 사기 범죄자 개명이 어렵습니까? 네, 우선 현행법에는 어떤 종류의 범죄를 몇 차례 이상 저질렀다고 해서 개명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과자의 경우에 일반인보다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개명 신청을 하면 각 지역의 가정법원의 장이 나이와 사회적 배경, 전과 등에 따라 서면 심리를 하는데 양도 많고 이유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경력이 오래된 한 판사는 어떤 법원은 전과자라도 이를 완화해 잘 받아주고 어떤 법원은 엄격하게 심사하기도 한다라면서 2번 이상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개입돼 있는 경우는 개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많거나 장기 복역자, 또는 성범죄자 알림이 어플리케이션 등에 등록된 범죄자들은 개명이 쉽지 않겠죠. 확인된 전과만 7건이고 2년이 넘는 실형을 살고 나온 전 씨는 개명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 씨의 과거 행적을 보면 어떤 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 이게 가능합니까? 네,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인데요. 과거 전 씨는 한 여성과 결혼했다는 의혹이 나왔었고 교도소에서는 남성 수감자와 혼인신고한 뒤 이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후 또 다른 남성에게는 아이가 생겼다며 돈 갈취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필요에 따라 성을 바꾸는 것이 전 씨만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가 남과 여 사이를 오간 건 성전환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남현희 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성전환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과 다른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사람은 올 1월에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이 시점은 전 씨가 출소한 직후거든요. 그 사이에 성전환 수술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남현희 씨는 전 씨의 주민등록증이 남자 것, 또 여자 것, 그러니까 2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주민등록증을 2개나 가지는 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는 위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전 씨가 진심으로 성별을 바꾸고 싶었다면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어야 합니다. 실제로 트랜스젠더 1호 가수 하리수 씨도 지난 2002년 성별을 바꾼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2가 됐다고 직접 밝힌 바 있었고요. 하지만 전 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신원조회를 해보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여성을 뜻하는 2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여성이란 의미입니다. 성별을 바꾸는 게 법적으로는 쉽지 않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별을 정하는 데에는 생식기, 호르몬, 성정체성, 사회적 배경 등 따지는 조건이 많습니다. 최근 판례에서 법원은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 기준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2월 생식기는 남성이지만 학교, 직장 등에서의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여성임을 호소했던 신청인의 성별 전환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반면 외적인 성전환 수술은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여전히 기존 성별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건데 57만 명이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환수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당정이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잘못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약 57만 명으로 8천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막판까지 환수를 검토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없고 이들이 최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면제키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환수 대상이나 금액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환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위안이 되고. 정부가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역시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연 13%대 적금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적금 만기로 돈을 빼내려는 가입자를 높은 금리로 붙잡으려는 건데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이 이달 초 출시한 적금. 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납입할 수 있는데 연 이율이 최고 13.6%입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도 금리가 연 13%인 적금을 내놨는데 5천좌 한도로 올해 말까지만 판매합니다. 4대 은행 일부 적금도 연 10%대 이자를 줍니다. 지난해 하반기 몰렸던 연 5에서 7%대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자 가입자 붙들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야 합니다. 연 13%대 금리의 적금 상품들은 추첨을 해서 당첨자에게만 우대금리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매월 입금일에 10,000걸음 이상 걸어야 하거나 가입 기간 중 결혼해야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대 조건이 덜 까다로운 정기예금을 찾기도 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고정으로 주는 그 예금 상품을 선택하고자. 올해 한때 연 2%대까지 금리가 낮아졌던 정기예금도 4%대까지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은행 예적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예적금 금리 경쟁이 계속 불붙을 경우 대출 금리가 덩달아 뛸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던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문이 잠기는 바람에 안에 갇힌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이미 다른 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후드티에 마스크까지 쓴 남성이 진열대 이곳저곳을 다니며 한참을 서성입니다. 그러더니 계산대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갑니다. 남성이 카운터로 들어가려 테이블을 들어올리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당황한 남성이 테이블을 다시 내려놓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출입문으로 가보지만 역시 잠겨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편의점 출입문이 모두 잠겨버린 겁니다. 카운터로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테이블을 들어올리자 경보음이 울리고 편의점 출입문이 잠깁니다. 경보가 울리자 보안업체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편의점에 갇혀있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소지품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좀 대량으로 발견이 돼서
수상하다고 여겨서 경찰관분들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은 앞서 다른 절도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C급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지명수배는 A, B, C급으로 분류하는데 C급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로 경찰의 출석에 불응한 지명통보자를 의미합니다. 수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배가 아니에요. 사건의 제일 중이니까 언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오 1차로다가 통보를 해주는 거고.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담배를 훔치려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성범죄자를 출소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세계일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경찰들이 한 주택으로 출동합니다. 남성이 문 밖으로 나오자 곧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거주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미국에서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4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9살 제시카를 납치해 수차례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He was put in 2 plastic bags with her dolphin, put in a hole. There in the dark, with only the dolphin, she suffocated. 제시카의 아버지가 아동 성범죄 전과 이범의 거주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관리를 요구한 겁니다. 제시카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초범은 징역 25년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출소 뒤에도 학교와 공원 600m 밖에서 거주하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Is that the way we want our children to die? Are these the things, the fear that we want our children to go through?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제시카법은 이제 미국 대부분 주에서 시행합니다. 주거지를 찾기 힘든 성범죄자를 위해 전문 부동산 업자도 등장했습니다. The fact is that being this far away is kind of good. You know, they're far from children. 플로리다주에선 도심 외곽에 이른바 변태공원으로 불리는 마을도 조성됐습니다. 컨테이너 주택단지에서 성범죄자 100여 명이 모여 삽니다. That's why I don't let my daughter walk anywhere. 워싱턴주는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격리시설에 수용합니다. 이중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Of course I could, but now I have different ways of dealing with them. It's a weird thing. I mean, I don't have any urges towards children. 많은 국가들이 성범죄자를 출소한 뒤에도 격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격리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 시설에 수용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1년마다 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서 상한이 없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성범죄자의 경우 무기한 격리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거죠. 일정한 역할을 국가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만족감. 일각에선 제시카법이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해 재범률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모습이 보이는데 왜 인 위원장부터 불출마하라는 겁니까? 네, 바로 선수가 규칙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았죠. 공천 기준까지 제시할 수 있는 혁신위 내부 인물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의원은 총선 출마를 목표로 하는 인사가 혁신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아예 전원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인 위원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서대문갑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던 인 위원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성공해야 됩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못 나갈 건 없다면서도 지금은 출마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인 위원장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홍 시장은 오늘 SNS에 대통령이나 하는 사면 운운한다며 인 위원장을 겨냥했는데요.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영남 안방 방구석 4선으로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냐,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당 내에서는 홍 시장에 대해 진짜 당을 생각하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 명분 쌓기를 하는 거냐는 날선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에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인 만큼 공천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당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 현수막과 함께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계절인 겁니까? 네, 바로 이 평가의 계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당무감사와 현역 의원 평가 준비에 돌입한 건데요. 먼저 국민의힘, 부실 운영 조직을 손보기 위한 고강도 당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중 209개가 대상인데요. 특히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부터 당무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죠. 인천 연수갑은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의 지역구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맞설 이 경쟁력 있는 사람을 발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히 박찬대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세게 붙을 후보를 구해보려고 한다며 이번 당무감사가 인적 조직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조만간 이 현역 의원 평가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이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경 현역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하는데요.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업체 선정도 진행 중입니다. 비명계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신세, 이재명 대표가 친명, 비명 양쪽으로부터 압박받는 모습입니다. 네, 이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명계 그리고 강성 지지층까지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에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인데요. 먼저 비명계,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외친다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계속 비명계 의원 지역 사무실을 찾아 항의 집회를 하거나 위협적인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 이 당 차원의 엄격한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섬뜩한 협박이 일상화되고 있어 보입니다. 당대표가 실천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죠. 비명계를 수박과 바퀴벌레에 비유해 지난 7월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에 대한 징계도 다음 달로 미뤄졌거든요. 비명계는 양 전 위원장의 징계 여부가 이 통합 의지의 가늠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성 지지층이나 이 친명계는 왜 이 대표에게 불만인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가결파 의원들 징계하지 않냐는 겁니다. 실제 당원 게시판을 보면요. 이 대표가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며 화를 내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한테도 문자가 막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동의한 이들은 여전히 당을 흔들어대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없냐고 지도부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단식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절정을 이뤘습니다. 쾌청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색깔 옷을 곱게 갈아입은 나무들, 산들바람에 붉게 물든 낙엽을 하나둘 내려놓습니다. 오색빛깔 절정을 맞은 단풍을 보며 시민들은 가을의 여유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수목원 왔는데 아이랑 같이 오니까 좋고 애도 너무 좋아하고
날씨도 좋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은 눈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향긋한 국화꽃 향기가 가득합니다. 국화 향기에 끌려 입맞춤도 해봅니다. 향기 맡아봐, 향기. 이렇게 해야지, 엄마처럼.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각양각색의 국화를 즐기려는 관람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국화 공원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냄새가 너무 달콤하고 예뻐서 좋아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은 국화로 만든 다양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애들하고 놀기 참 좋은 날씨 같아요. 일하다 왔는데 피로가 좀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전국 유명상과 축제장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절정을 맞은 단풍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오픈 스튜디오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중동 순방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따라갔습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대형 그 계약 수주도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개별 기업들이 나가서 외국과 교섭을 하게 되면 우선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수장이 되시고 주무부처 장관들 저를 포함해서 가서 장관급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왕급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나면서 말하자면 그 해외 진출의 데이팅 앱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영업사원 1호로 해주신 거거든요. 이번에 혹시 사우디에서도 그런 뭔가 에피소드나 일화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사우디 국민들이 정말 열광할 만한 이런 모습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신뢰되는 말은 아니겠죠. 무대 체질이세요. 1대1 외교에 굉장히 강합니다. 식사할 때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의 눈빛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뭘로 나타났냐면 이 사우디 투자 포럼, 사막의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직접 대통령 묵고 있는 숙소로 차를 몰고 나타나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조수석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태우고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겸손의 말이죠. 엄청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는 운전 면허증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농담하면서 너무나 그냥 친구처럼 진행을 해가지고 야 앞으로 사우디 하다가 잘 안 풀린 게 있으면 전화해서 헤이 프렌드 이렇게 해서 하면 풀릴 수 있는 그런 신뢰와 개인적인 매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돈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토부 현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LH의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논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10월 말에 혁신안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혹시 담기게 되는 건지 발표 계획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LH가 지금 도시개발, 산업단지, 주택, 임대주택 다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들을 지금 다 끌어안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한 조정을 일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전문가들끼리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결과적인 조치를 한두 달 내에 마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대신 LH는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 조치를 포함해서 자체 혁신안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날 소위 이 영남권 스타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나 주호영 의원 같이 영남권 다선 중진 의원들이 실제 내년 총선에서 서울로 아니면 험지로 옮겨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지 좀 견해를 묻고자 했는데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이제 여러 번 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경우에는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그 방식이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의 방식이 꼭 그렇게 지역을 바꿔서 그것도 소위 험지라는 곳으로 당선 가능성이 어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너무 좁게 규정되는 것은 논의의 폭이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내년 총선 어떻게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현직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의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의 현재의 자리에서 국정의 동력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이 국민이 만들어주신 이 정권에 더 기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중간에 총선이라는 거에 가서 뭐 하다못해 뭐 벽돌 한 장이라도 맞들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궁금합니다. 전국이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는 코스모스가 분홍빛 물결을 이루고요. 제주 한라산은 단풍 절정기를 맞아 붉은 자태를 뽐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됩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아침에 강원 내륙과 산간에 살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으론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이동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도 안팎에서 시작되겠습니다. 한낮엔 21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선선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차츰 오르겠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중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위기 대응과 안전의식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후진국형 사고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게 뻔히 예상됐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사는 있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에 나섰지만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잇따른 인재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시스템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159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